제가 음식점에서 자주 목격하는 광경이 하나 있어요. 메뉴를 앞에 놓고 뭘 골라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옆에서 야, 너 결정장애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와, 이때 과연 이런 말을 써도 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결정장애라는 용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인격적 장애의 일종.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굉장히 위험하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때로는 착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결정장애라는 용어는요,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불안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결정장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고를 때, 쇼핑할 때, 메뉴를 고를 때 바로바로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정장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잘못 사용하면요, 심각하게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본인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상사가 어떤 걸 먹고 싶어 할까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장애일까요? 제가 보기엔 결정장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그게 과연 결정장애일까요? 역시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거죠. 아무거나라는 말이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이 다 좋아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사실 드물고요. 진짜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네가 알아서 골라줘야 돼,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답정너라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핑거 프린세스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요. 직접 검색해보면 되는데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야, 네가 좀 찾아줘, 네가 좀 알려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것도 역시 아무거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결정장애라는 말을 할 때 혼자서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만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잘 고르지 못하고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문제의 유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객관식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답이 일단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보기를 여러 개 주고 그 중에 고르는 건 어려워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라는 건 정답이 있다보다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사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사지선다형으로 고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골라놓고 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다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는 것도 사실 영향을 줄 수 있죠. 다음으로는 거절이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내가 했던 부탁을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겠거니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결정을 미루는 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임지기 싫어서이기 때문인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이 표현이 바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걸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해줄 거고 그 책임을 굳이 내가 질 필요가 없다는 건데, 내가 나서서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이 온전히 나한테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정보가 너무 많아진 탓도 분명히 있습니다. 포보 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Fear of better option을 줄인 말이에요.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 좀 결정을 미루고 다른 선택지들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옵션이 많으면 우리가 비교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옵션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언제까지 미룰 건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에 들렀는데 아내의 부탁으로 립스틱을 하나 사러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빨간색 립스틱을 사오라고 했어요. 매장에 들어가서 빨간색 립스틱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무려 15개가 넘는 립스틱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저는 결정을 포기하고 조용히 뒤로 돌아 나왔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너무 선택지가 많으면 오히려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결정을 잘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저는 결정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우유부단 혹은 결정회피라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유부단은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계속 망설이고 주저하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이라는 말을 쓰시거나 결정을 피한다는 의미에서 결정회피라는 용어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유부단한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내 감정을 살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결정이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걸 살펴보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결정을 잘게 나누셔야 됩니다. 무언가 큰 결정을 한꺼번에 하자.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큰 결정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결정을 해나가는 연습을 해보자는 거죠. 그 크기를 줄이는 만큼 우리의 부담감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결정도 훨씬 쉬워질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문해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심지어는 단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고 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무런 정보도 저장하지 않게 됩니다. 짧게 필요한 내용만 자꾸 가져가고 싶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 휴대전화 칸에 아이폰 이렇게 적고 우천시 장소 변경이라는 공지를 보고 우천시가 어디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이야기 등등. 이게 이제 소셜미디어랑 여러 커뮤니티에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문해력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논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최근의 논란은 문해력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딸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기로 했다는 말에 축사는 소 키우는 데 아니야? 라고 답하거나 금일, 이거를 금요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런 거를 문해력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죠. 어휘력 문제죠. 어휘력. 어휘력은 특정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고요. 문해력은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글을 제대로 읽고 쓰려면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그거에 더해서 전체적으로 문맥이 어떤 건지, 주제는 뭔지, 거기에 더해서 내가 그걸 읽고 소화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여기까지가 다 문해력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논란은 이 본질과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축사를 보고 그 소 키우는 데인데 이렇게 단정 짓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접했을 때 혹시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원래 아는 대로 밀어붙이는 거, 이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단어 뜻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지 않고 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고 해도 모든 단어를 다 아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외국어 공부할 때처럼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는 조직이나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은 잘 쓰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필요한 단어들의 목록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알려주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양쪽이 좀 더 친절해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려면 거의 예외 없이 책, 문서 이런 거를 사용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보 습득을 위해서 책, 문서 이외에도 영상이라는 게, 소셜미디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상이나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집중력을 일시적으로 아주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 오래 집중하는 건 상당히 힘들게 만듭니다. 짧게 필요한 내용만 자꾸 가져가고 싶게 되는 거죠. 요약한 내용은 가져갈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아주 상세한 내용들은 다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해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스마트 디바이스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아주 빠르게 정답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냥 정보가 나오면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눌러서 빠르게 정보를 찾죠. 찾다가 또 모르는 게 나오면 또 하이퍼링크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계속 하이퍼링크로 넘어가다 보면 생각을 할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공부를 같이 하는 겁니다. 책을 읽건 공부를 하건 무언가를 하건 간에요. 그걸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혼자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걸 나누는 시간을 추가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책, 똑같은 정보를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놓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의 시각도 확인할 수 있고 이해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설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문해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이 OECD 전체 국가 중에 월등히 꼴찌입니다. 잠을 안 자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바로 그러면 진짜 수면 부족이 소시오패스로 이어지는 걸까요? 이러면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렇게 처자면 어떻게 하냐? 잠을 아껴서 계속 무언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OECD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41분. OECD 전체 국가 중에 월등히 꼴찌입니다. 게다가 수면 만족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5점 만점에 2.87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잠을 자는 시간만 부족한 게 아니라 잠의 질도 매우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7시간 41분 정도 잔다고 할 때 외국 사람들은 저런 한국 사람들 말라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놀라던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우리가 저렇게 많이 자? 하면서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면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안 자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바로 알츠하이머가 발병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노폐물이 쌓였을 때 그거를 청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 있는 세포는 평소에는 청소를 못해요. 언제 청소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잘 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글림프 시스템이 우리 뇌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 줍니다. 그러면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단백질 변형을 유발해서 알츠하이머가 발병할 수 있다는 거죠. 잠을 안 자면 사람들이 까칠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심해질 때 옆에서 야, 너 소시오패스처럼 왜 이래?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수면 부족이 소시오패스로 이어지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소시오패스가 보이는 대표적인 증상 중에 이제 무감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바뀝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무감해지고요. 감정 파악도 상당히 어려워하게 됩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온화해 보이는 얼굴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는 참가자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면 감정 파악도 못하고 어려운 사람을 봐도 무감해지니까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낙제. 말도 안 되니. 자, 일단 부모님들이 잠을 아껴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냐? 그렇게 처자면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잠을 아껴서 계속 무언가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충분히 자야 내가 공부한 내용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고 그게 실제로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냥 쓰러져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거나 소파에서 기대서 자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러면 수면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은 항상 자는 곳에서 자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잘 때가 되면 그렇게 잠자리로 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권장 수면 시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일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거는 범위고요. 사람들마다 진짜 자기한테 딱 맞는 수면 시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말 잠을 못 잡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수면 리듬이 조금 바뀌어서 11시에는 잠이 안 와요. 12시 넘어서 1시는 돼야 잠이 오거든요. 늦어도 6시에는 보통 일어납니다. 그럼 많이 잡아야 6시간을 채 못 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잠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나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등교 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이들이 조금 더 잠을 잘 수 있었고 학교에 지각하는 비율 줄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수면이 부족하면 불가능한 일이고요. 부가적으로 아이들의 발육이나 발달 상태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면 ASMR은 내 잠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틀어놓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무슨 소리 때문에 깨요. 깨고 보면은 그 ASMR 때문에 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잠이 들 때 주변에 있는 소음이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 소음을 차단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걸 심리학에서는 차폐 현상이라고 합니다. 차폐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소리를 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소음만 가리는 건 효과가 없고요. 모든 소리를 다 큰 소리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근데 화이트 노이즈에는 높은 음역대의 소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제거해버린 소음이 바로 브라운 노이즈입니다. 수면 ASMR 말고 브라운 노이즈를 틀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코올은 진정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리 몸을 다 그냥 축 처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숙면은 아닙니다. 문제는 잠이 안 올 때마다 술을 드시면서 잠을 청하면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고요. 수면의 질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밤에 어느 정도 시간이 늦어지면 자고 아침에 일어난다. 요걸 이제 단상 수면이라고 해요. 단상 수면이 굉장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상 수면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낮잠을 자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도 보면 일부러 낮잠을 자게 하면 업무 효율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낮잠을 굉장히 권장하는 편이고요. 다만 너무 길면 좋지 않습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가 적절하고요.
90분 이상을 넘어가면 수면 리듬이 깨져서 밤에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몸을 뜨겁게 만드는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교감신경계는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요, 잘 때는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몸을 좀 피곤하게 해서 잠에 들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되어 있어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 잠드는 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동은 이른 저녁까지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체온이 올라가요. 우리는 잠이 들면 그때부터 점점 체온이 떨어져서 한두 시간 후에 최저점에 도달하거든요. 근데 몸을 뜨겁게 해놓으면 잠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무언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소화시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몸도 뜨거워지고, 특히 매운 음식 드시면 절대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이제 연결해서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미라클 모닝은 본인의 크로노타입이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미라클 모닝을 하다가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크로노타입이라는 건 뭐냐면 사자형, 곰형, 늑대형, 돌고래형. 사자형, 곰형, 늑대형, 돌고래형의 특징은 각각의 동물의 특징과 연결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크로노타입은 곰형이에요. 한 7시 언저리에 일어나서 충분히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는 시간에 잠이 드는 그런 거고요. 우리가 저녁형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늑대형이죠. 좀 늦게 일어나고요. 늦은 오후에 가장 활발해지고 뭐 이렇게 됩니다. 가장 재미있는 건 돌고래형인데, 왜 돌고래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돌고래는 평생 뇌의 양쪽 반구가 한꺼번에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고래는 포유류이기 때문에 헤엄을 치면서 동시에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양쪽 반구가 동시에 잠이 들면 바다에 사는 고래가 익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크로노타입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환경에 맞춘 적응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타입을 좀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웬만하면 일어나신 다음에 바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이제 각성 상태로 전환이 되고요. 일어나서 활동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보시면 밤에도 잠이 잘 오게 되고요. 아침에도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될 겁니다.